네, 이번 시간은 전기와 회계장부 그리고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36페이지 보시면 전기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분계 연습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일자마다 쭈루룩 다 분계를 열심히 하고 나면 그러한 분계를 각 계정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을 전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거래라고 발생이 됐어요. 지금 1월 9일 날에 상품 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라는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자,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분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9일이고요. 날짜는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차변의 상품 5만 원. 그리고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게 되겠죠. 외상매입금 5만 원.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했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만으로 그냥 장부만 작성하고 회계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일자별로 쭈르륵 하고 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각각 계정에 다 집계를 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각 계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T자 모양 있죠? T자 모양. T자 모양에다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을 위에다가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T 계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계정이라는 거는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2로 나눈 거예요. 두 가지 변으로 나눈 거고, 자, 왼쪽은 뭐겠어요?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을 뜻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한 작업을 각각의 계정 과목이 주인공인 이 T 계정에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계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분계를 이제 각각 계정에 따라서 이제 다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상품을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구입을 해서 지금 얼마가 남아있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한 거를 바탕으로 자, 전기를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라는 거는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 분계를 이제 전기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제 상품이 주인공인 요 T 계정에 우리가 이제 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품이 지금 차변이나 대변이냐 어떤 변에 금액이 왔는지를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품이라는 게 차변에 와 있죠. 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게 차변에 와 있고, 자, 금액은 얼마예요? 5만 원이 와 있죠. 그러면 요 상품이라는 T 계정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변에 5만 원이라는 금액부터 써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금액부터 그대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금액부터 그대로 써주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는 T 계정에 차변에 5만 원이 와 있네 라고 이렇게 딱 있는 것만 보더라도 상품이 차변에 5만 원이 있으니까 상품이 차변에 증가했구나,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여기 앞에다 빈칸에다가 뭘 쓰냐면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상대편 계정 과목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 자, 외상 매입금 이라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죠. 상품이라는 T 계정에 차변에 5만 원이 있어서 상품이
증가했네. 5만 원만큼 증가했는데 뭘로 증가했다? 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서 외상으로 매입했구나 라고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상품을 했고 이제 외상매입금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예요?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이 주인공인 요 T 계정을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계정을 먼저 준비를 하고 마찬가지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 먼저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 계정, 우리가 분개를 했던 요거에서 지금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5만 원이 있죠. 그래서 먼저 금액부터 해당하는 변에 그대로 옮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대변에 5만 원이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이 주인공인 T계정에 대변에 5만 원을 먼저 이렇게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앞에 여기는 조금 허전하죠? 허전하기 때문에 뭐를 써달라? 상대편 계정 과목. 그래서 상대편 계정 과목인 상품을 이렇게 써주면 이제 전기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금액부터 그대로 해당하는 변에 그대로 쓰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다가는 이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봐서 전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전기에 이렇게 관련된 그런 기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선급금 계정에서 10월 6일 거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뭐가 주인공인 T계정이에요? 선급금이 주인공인 T계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차변의 금액이 15만 원이 왔어요.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선급금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 자산부채자본 비용 수익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자, 먼저 지급한 돈이죠. 자, 먼저 지급한 돈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약금 할 때 계약할 때 먼저 지급한 돈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뭐라고 했어요? 자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급금이 일단 자산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산 계정인 선급금이 차변의 금액이 15만 원이 왔다라는 뜻은 뭐예요?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서 차변에 왔겠죠. 얼마만큼? 15만 원만큼 증가했다. 자, 선급금이 증가했다는 뜻은 뭐냐면 선급금을 우리가 돈을 먼저 지급했다라는 뜻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15만 원만큼 늘어났는데 지금 여기는 이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상대편 계정 과목. 그래서 우리가 선급금 15만 원을 먼저 지급했는데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T계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거래가 일어났는지 딱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라고 해서 자, 계약금을 지급해서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고 자산이 지금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다.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약금을 지급해서 선급금이 차변에 증가한 거 이게 맞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기출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렇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제를 다 전부 다 풀어보셔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전기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기출 문제와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분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시험 문제에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문제를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온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T 계정만 보고도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까지 봤고요. 이제 회계 장부에 대한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막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회계장부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회계장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할 때 뭐 분계는 분계장에 할 것이고 뭐 그 분계장을 정기해서 그렇게 총 계정에 대해서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부들이 있습니다. 각각 회계 처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회계장부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걸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계장부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 주요 장부는 아셔야겠죠. 주요 장부는 분계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날짜별로 분계를 한 거 있죠. 그걸 분계장에다가 우리가 적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계를 적는 그러한 장부가 분계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기를 할 때 우리가 저번에 방금 봤던 이렇게 총계정 원장 이렇게 계정이 이렇게 T 계정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품 외상매입금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분계가 되어 있던 모든 계정을 다 이렇게 T 계정으로 집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총계정 원장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회계의 주요한 장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주요 장부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보조 장부예요. 근데 보조 장부 중에서도 보조 기입장이랑 보조 원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뭐 요거를 그냥 다 외우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눈으로만 좀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조기 입장은 현금 출납장, 그리고 예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등 이런 것들을 보조기 입장이라고 하고 보조 원장은 뭐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뭐냐면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주요 장부 뭐뭐 있다고 했어요? 분계장이랑 총계정 원장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 분계장이랑 총계정 원장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모두 다 보조 장부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을 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인데요. 자, 교재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뭔가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일정 시점, 즉 이제 기말 시점이죠. 회계기간 마지막 날, 그날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회계는 이렇게 일정 기간 단위마다 이렇게 똑같은 이런 업무 처리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떠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했을 때 즉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증감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다라고 했고요. 그러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했죠? 자, 분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거래 발생이고 이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계장에 분계를 날짜별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분계를 하고 나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총 계정 원장, 즉 각각의 계정이 주인공인 T 계정 거기에 우리가 분계했던 것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총 계정 원장에 이렇게 옮겨 적는다 해서 전기라고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시산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요즘에는 회계 처리가 다 이제 전산화돼 있어
크게 뭐 틀리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옮기는 작업에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우리가 분개를 해서 그게 다 계정에 제대로 다 이렇게 전기가 되었는지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표가 시산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산표도 이따가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틀린 것을 확인하는 표가 시산표다. 그래서 이렇게 시산표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총 이제 얼마냐라고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모든 장부가 다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단계죠. 재무제표 여러분들은 뭐 있는지 기억나시죠? 재무제표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2가지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회계고, 이러한 이제 단계들이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각각 회계기관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시산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산표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전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뭐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장부라고 봤습니다. 자, 보시면 시산표는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 금액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부터 보면 지금 여기 제목에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해서 그냥 시산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계정 과목이 지금 중간에 지금 계정 과목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현금, 보통예금, 차량 운반금 등등등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 이제 발생한 분계상의 모든 그러한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모든 계정 과목이 여기 총 집계가 되고요.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차변,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대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계정이 이제 차변에 얼마가 발생했고 대변에 얼마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각각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잔액, 합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시산표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금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고 나와 있고, 현금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뭐예요? 자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지금 합계라는 것부터 볼게요. 합계라는 거 보면 차변에 100만 원이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회계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의 현금이 증가한 거, 지금 차변에 와 있으니까 증가한 합계는 얼마다? 100만 원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대변의 합계가 얼마가 와 있어요? 15만 원. 그러면 우리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와 있으니까 감소됐죠. 그래서 우리 총 1년 동안 감소한 금액이 15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현금이 지금 100만 원, 이 기간 동안 100만 원 증가됐고 이 기간 동안 반대로 15만 원이 감소됐다. 그러면 지금 기말 기준에 현금이 얼마 남아 있을까요? 100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85만 원이다 이러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정 과목,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편하게 집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밑에 합계예요. 합계. 자, 합계가 각각의 차변, 대변의 이 합계 금액 있죠. 차변, 대변의 이 각각 합계 금액과 또 마찬가지로 각각 잔액 금액 있죠. 각각 잔액 금액. 그래서 이 금액들이 서로 차변과 대변이 서로 일치하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시산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어요? 자, 거래 이중성,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죠?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건 뭐예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는 게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였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합계가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틀렸구나, 뭔가 누락했구나 라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런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산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한 것이 시산표의 역할이고, 자, 이러한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러한 시산표지만 시산표에서도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에 차변과 대변을 같은 금액을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차변에 현금, 원래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만 원이 들어왔다고 잘못 표시를 했고, 대변도 똑같이 틀렸어요. 대변도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이었는데 매출인데 매출이 10만 원이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5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차대변을 한꺼번에 틀린 거예요. 같이 동시에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틀린 금액이지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산표로 검증할 수 없는 오류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러한 계정 과목을 통째로 차변 대변 통째로 아예 빠뜨렸어요. 그런 경우에 차변도 0이고 대변도 0이고, 왜냐면은 요거를 아예 분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경우도 차변과 대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산표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차변과 대변을 같이 틀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통으로 다 누락했다라든지, 자, 아니면 또는 계정 과목을 틀렸어요. 이 계정 과목 자체를 틀리게 되면 이 금액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산표로 발견을 할 수 없는 오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산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산표는 이 합계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우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걸로만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산표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회계장부 있죠. 이 회계장부에 시산표가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주요장부, 보조장부 어디에서도 시산표라는 얘기가 없죠. 즉, 이 시산표는 회계장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산표는 우리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그냥 임시적인 장부일 뿐이지 정식적인 회계장부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산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봤고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합계산액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거래 전체 분계가 아예 누락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의 합계에 영향이 없죠. 차변대변 똑같이 누락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한 거래를 같은 금액으로 이중으로 분개한 경우, 자, 이중으로 분개했어요. 같은 거래를 이중으로 똑같이 분개했다. 그래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에 차이가 나오진 않겠죠. 이중으로 똑같이 분개했으면. 이 경우도 당연히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고, 자, 분개 시 대차 금액을 다르게 입력한 경우, 자, 이렇게 대차 금액이 다르게 입력했다라고 하면 차변과 대변 합계에 차이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산표로 오류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계정 과목 잘못 입력했다라고 하면 금액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산표까지 봤고, 이제 우리가 조금
회계 순환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재무상태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재무상태표는 뭐가 지금 나와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되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기간이고요. 차변과 대변 마찬가지로 나눠서 대변에는 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해서 그 수익 마이너스 비용 해서 나머지는 뭐다? 순이익인데 해당하는 기수의 순이익이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대한 표기 때문에 2017년, 2018년이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1월 1일이다라는 것은 이제 기초라는 거죠. 기초. 우리 용어 배웠죠? 기초. 기초에 대한 재무상태표고 지금 요거는 이제 열심히 우리가 연말까지 영업을 해서 요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대한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1년에 대한 열심히 우리가 영업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기말에 대해서 여기가 기말이죠. 12월 31일이니까 기말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당하는 기말에 이거 손익계산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이 12월 31일이라는 시점, 즉 기말 시점에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그대로 자본의 증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나중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초 시점, 즉 기초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 요게 기말에 요만큼까지는 그대로 와요. 그대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영업을 해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 요 올해의 당기순이익은 지금 올해 기말 시점에 자본의 증가로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에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24페이지 할 때는 이렇게까지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회계 순환 과정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지금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게 기초 시점이죠. 기초 시점의 자본과 지금 이게 기말 시점이죠. 기말 시점의 자본이 이제 기말 시점에 요만큼이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이 요만큼 증가했으니까 이제 자본은 우리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기초 자본에서 시작해요. 기초 자본 요만큼이죠. 기초 자본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기초 자본에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고요. 자, 기초 자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 순손익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더 크면 당기 순이익이 될 거고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 반대로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더해주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고 하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당기 순손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더해주겠죠. 플러스 당기 순이익을 했을 때 뭐가 된다? 기말 시점에 자본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초 자본이랑 이제 기말 자본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중간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초 자본이라는 거, 이 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자본금이랑 이익, 잉여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요게 자본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감소가 될 수도 있죠.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추가로 출자했다, 주주가.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하면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주가 우리 회사에 투자한 금액, 그걸 바로 추가 출자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자, 자본의 증가해서 추가 출자액이 나온 거고요. 반대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추가 인출액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자본이 감소하는 그러한 항목이고, 그리고 배당 지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에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나면 해당하는 주주에 배당을 줍니다.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당을 줄 때는 우리가 자본에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는 것도 마이너스 자본에 대한 그런 항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다? 기초 자본에서 이제 단기 순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기말 시점에 자본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기출 문제고요. 지금 표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면 자,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기순 이익이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기초에 자본 10만 원이 있었대요. 자, 요거까지 알겠죠? 그리고 기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지금 자산이랑 자본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시점에? 기말 시점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10,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방금 기초 자본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죠. 지금은 이익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단기 순 이익이면 언제 시점에? 기말 시점에 자본이 된다 라고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초자본은 10만 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기초자본은 10만 원.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은 10,000원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플러스 10,000원. 자, 이렇게 하면 자, 기말자본이에요. 기말자본. 그러면 기말자본 얼마예요? 자, 10만 원 더하기 10,000원 해서 기말자본은 11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말 시점의 자본은 11만 원이다 라고 해서 나는 구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기말 시점의 자산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요것만 보고 풀 수 있죠. 자, 뭐예요? 자, 자산은 자,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자산 얼마예요? 자산. 지금 우리가 자산을 구하는 거죠. 자, 부채가 9만 원이고 그리고 자본은 우리가 지금 방금 구했던 요 금액이죠. 11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자산은 얼마다? 20만 원.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가는 20만 원 그리고 나는 11만 원 해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그러한 자본,
기초자본과 기말자본과의 관계, 그리고 자산을 이용한 이 등식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의 관계는 종종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